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김학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 ODA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년에 유엔에 참가를 해서 43세에 남태평양 UNDP 수석경제기획관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 3차장 겸 에스캅 사무총장으로 퇴임을 하기까지 약 30년간을 제가 최빈 개도국의 최빈자를 위해서 제 일생의 거의 반을 바쳤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가 ODA를 UN 현장에서 받아도 받고 써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퇴임해서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말까지 5년 동안 코이카의 정책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ODA와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지금 79페이지에 책자에 있는 것이 여기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한 40분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DA는 왜 하는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서 왜 원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 4개의 주의, 덕트린이 지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국가 이익주의, National Interest Doctrine. ODA를 주는 거는 그 개도국에 잘 되라고 주는 것보다 주는 나라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준다. 이거의 대표적인 것은 그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에다가 주는 ODA, 그 다음에 자원 확보를 위한 ODA, 자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ODA, 모두 National Interest, 국가 이익 우선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안보를 위해서 ODA를 주기도 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주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에 원재 한 반 정도를 줍니다. 그건 국가 안보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주의적 덕트린입니다. 대개 북구라파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그 빈곤한 나라에 그 인도주의적으로 원조를 합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북구라파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제 상호 의존주의. 부분적으로는 이 식민 종주국과 또 식민지, 그리고 또 2차 대전 끝나고는 이 국제 상호주의가 근간이 돼서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서로 잘 살게 원조를 주자 하는 그 상호의존주의의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원조를 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유엔이 설립이 되고 유엔의 세계 보편적 가치가 6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유, 프리덤. 두 번째가 평등, equity. 세 번째가 다양성의 관용, tolerance for diversity.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다섯 번째가 이 세 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결속을 하고 단결을 하자. 그 한마디가 solidarity입니다. solidarity. 유엔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책임을 분담해서 하자. shared responsibility.
이렇게 6개 가운데 제일 끝에 2개예요. 서로 3개는 연결되어 있고 단결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논아서 갖자는 것이 추측이 돼서 OECD도 이런 정신으로 그 원조를 도너 컨트리가 리시피언트 컨트리한테 원조를 주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한국의 원조는 뭐가 특별한가? 우리 특별한 건 꼭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원 국가에서 공여 국가로 원조 도너로 된 가장 빠른 또 가장 최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1953년 수전협정 때 한국의 1인당 GDP가 66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1964년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64년도 106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7년에 1056달러가 됐습니다. 저희 1인당 소득이. 그리고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을 했을 때 4,560불 정도의 1인당 소득이 됐습니다. 한국은 1987년에 EDCF라는 그 연성차관을 기재부에서 수출은행에 설립을 합니다. 그때 할 때 우리는 한국은 남남협력입니다. 우리 도나가 아니고 우리는 그때는 스틸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남남협력이었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코이카를 발족합니다. 코이카 처음 발족했을 때 전체 예산이 1,700만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로 코이카는 약 한 5억 8천만 달러를 ODA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한국은 1980년 중반서부터 원조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남남협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1996년에 OECD를 가입하고 1910년에 OECD 다크에 가입을 합니다. 다크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해갖고 원조를 주는 나라들이 다크에서 세계 원조 규범과 이런 거를 다 논의를 합니다만은 한국이 정식으로 이제는 2010년을 기해서 우리는 도너 컨트리입니다.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입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원조는 꼬리표가 안 붙습니다. No string attached, no agenda. 우리는 과거에 와 자유롭고 정치, 경제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순수한 그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원조를 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개도국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개발 경험 전수에 대해서는 ODA 구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살게 됐느냐. 1인당 소득 66% 하는 나라가 지금 2017년, 18년에 3만 달러, 우리 2006년에는 퍼캐피타 2만 달러, 또 10,000달러는 1999년에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냐. 그래서 제일 개도국이 배우길 원하는 거는요.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수출 주도형 산업. 이 한국을 이렇게 빨리 만들지 않느냐.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력이 높고 그런데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것도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려고 그러는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STI,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한국의 급속히 삼성, LG 이런 거 보니까 과학 기술, 그 다음에는 거기다 I가 더 붙습니다. Innovation, 이거를 배우자. 그래서 베트남 같은 나라는 말이죠. 한국의 원조 중에 키스트 되는 거, 코리아 인스티튜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앞에다 V자를 붙이고 그냥 써요. V, 베트남 키스트. 또 베트남은 KDI, 우리 매크로 정책하는 KDI, 베트남 KDI. 그냥 벤치마킹 카피해서
쓰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ODA의 특수한 점을 세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ODA 구조, 코이카, 지금 이제 코이카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코이카가 돈도 적었고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했어요. 각 나라에서 대사관 통해서 지금 코이카 사무소가 44개가 나가 있습니다만 그 나라가 원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전부 스탠드얼론 하나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연결이 안 된 거지만은 그러나 프로젝트로 직업훈련원도 만들어주고 조그만 보건소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이카는 이제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Country Plan, CP, 각 나라마다 전 나라 전체를 보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 진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CPS라는 걸 합니다.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별 전략 이런 걸 또 세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프로그램 베이스드 어프로치, PBA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더 해서 같이 패키지로 보내기도 하고 이 전문가에는 지금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코이카가 보내는 전문가, 그 다음에 정통부, 즉 과학기술부에서 따로 또 정통 쪽에 사람을 보내서 또 하는 사람인데 그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봐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2009년부터는 코이카가 이 청년 봉사단 보내던 것을 전부 컨솔리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ODA 사업을 국민, 민간기업, 시민단체, 정부 부처를 전부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WFK,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2009년 10년에 해외 봉사단을 통합을 해서 외교부, 과학기술부, 4개 부처와 6개 기관별 봉사단 사업을 전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팀제 봉사단, 두 번째는 시니어 봉사단, 시니어 봉사단으로 가신 것 같은데, 또 세 번째는 NGO 봉사단도 있습니다. NGO 봉사단. 이렇게 해서 봉사단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인턴십 제도도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코이카도 이 원조 방식이 진화가 돼갖고요.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해갖고 민관 협동. 그런데 여기서 판타스틱한 건 PM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여기에 이 민간 기업들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코이카가. 그래서 이건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수행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데 이 PMC에는 약 19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공공부문에서도 한 40% 참여하고 민간 기업도 42%나 참여하는 PM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전문가들 여기 다 가서 하고 프로젝트 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ISP라는 것도 있습니다. ISP는 Information Strategy Plan. 그래서 정보화 전략계. 각 나라가 한국이 정보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거 특별히 그래서 ISP도 민간 기업들이 KT도 참여하고요.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CM이 있습니다. Construction Management. 이건 또 코이카가 하다 보니까 뭘 많이 지어야 돼요. 도로도 닦고. 근데 그 코이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서 건설 사업 관리를 시킵니다. 이와 같이 코이카도 이제 현재 와서는 다양하게 되고 그 규모도 지금 2017년에 5억 6천만 불을 코이카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EDCF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기재부하고 KDI하고 하는 KSP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거는 말이죠.
코이카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베이스로 하니까 그 나라 이 재무부 쪽에서요. 그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시경제정책을 따로 좀 정책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재부가요, KDI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2004년에 요청을 하고, 하다가 2011년에 이 국가를 한 15개쯤 늘리고, 그 다음에는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3차년을 합니다. 1차년도에는 그 KSP 자문단을 해서 보냅니다. 제가 2011년에 스리랑카 KSP 자문단 단장으로 스리랑카를 2번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리랑카에 4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KSP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측의 KSP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있고요. 그 밑에 KDI가 정책 자문 사업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별 정책 자문 팀을 꾸립니다. 제가 꾸렸을 때는 스리랑카에 수석 고문 겸 사절단장을 했고요. 그 밑에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를 둡니다. 그거는 KDI하고 기재부가 입찰을 붙여서 했는데, 이때는 숙대 경제팀들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고요. 또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상대방 국가에 반드시 협력 대상 협력기관을 정합니다. 스리랑카 경우에는 재무부에 제가 갔을 때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당신들이 뭐를 정말 원하냐. 스리랑카 경우는 3가지를 원하더라고요.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그 다음에 2번째는 수출진흥 정책, 또 3번째는 직업훈련 정책.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걸 받아갔고요. 프로젝트 매니저 팀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잘 해서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에다 줍니다. 그럼 그 나라에 이제 재무부가 총괄을 해서 코멘트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그러면은 한국이 이걸 시청하는데 법하고 제도를 어떻게 고쳤느냐, 그것까지 알려달래요. 근데 2000년도에는 우리 법 중소기업진흥법 법으로 잘 돼 있죠. 그거에서 이제 해줍니다. 번역 다 해서. 3차년도에는 그 나라가 이거를 입법을 해서 실행을 했느냐. 이 KSP가요, 상당히 인기예요. 이 KSP를 하는 나라는 베트남이 제일 잘하고요. 우리 몽골도 하고, 또 저쪽에는 나이지리아도 하고, 또 남미 쪽엔 에콰도르도 하고, 이렇게 해서 KSP가 사실은 여기도 무상입니다. 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다 알려주고, 조사해주고,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우리 코이카가 하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KSP가 이 정책적인 그 차원에서 상당히 임팩트가 좀 크다고 저는 봅니다. 3번째로 이 엑심뱅크의 EDCF 자금이 올해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연성차관으로 일본의 OECF, 일본의 그 연성차관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일본은 그래도 통화가 늘 강세 통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본 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옌 차관을 줍니다. 근데 한국도 카피를 했기 때문에 한국 원화로 예산을 세워갖고 원화로 차관을 줍니다. 원화로 차관 주는데 한국 그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스리랑카의 경우 그 YS 때 원 차관을 5천만 불을 며칠 준다고 그러는데 환율이 IMF 때 쫙 올려가니까 이게 반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왜 5천만 불 준다고 그러고 2,500만 불밖에 안 주냐, 그런 사태가 있는데, 아직도 EDCF는 뭐 원화로 해서 환율 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EDCF의 규모가 지금 코이카 규모하고 같습니다. 연간 8천만 달러가 됩니다. 2010년에 3억 2천만 달러에서 2015년에 5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작년에 5억 8천만 달러 집행했습니다. 3번째 카테고리는 다자간
무상 원조인데요. 다자간이라는 거는 일단 출연금까지 다 합칩니다. 유엔에 우리가 출연금 내지 않습니까? WHO의 보건복지를 통해서 또 출연금 냅니다. ILO 요즘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출연금 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니까 출연금 많이 내요. 그리고 또 기재부는 자기들 목소리 높이기 위해서 월드뱅크에도 냅니다. 또 아시아 개발은행에도 냅니다. 이 중국에 생긴 AIIB라는 거 거기도 출연금 냅니다. 이게 우리가 내는 거니까 다자간 또 UN 각 그 기구에도 내고 이게 또 거의 그 EDCF 자금하고 연간 비슷하게 나가요. 대략 5억 6천, 5억 8천, 5억 8천 다 합쳐서 작년에 22억 불이 한국의 ODA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국민소득으로 하죠. GDP가 아니고 GDI로 했는데 총 소득의 UN하고 OECD 권고는 0.7% 정도는 원조를 해라. 근데 우리는 0.14%입니다. 지금 0.12%가 2010년이고 2015년에 또 2017년에 0.14인데 과거에 비하면 우리 초기에 쿠이카가 했을 때는 0.002%인데 그래도 많이 늘렸어요. 우리 한국이 이명박 정부 때 G20 회의를 여기서 했고 또 그 아세안 협력 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3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저 다크에도 가입을 하고 많이 올렸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원조를 과거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남북 경협 기금을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ODA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 사견입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제목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하자 그랬는데 사실 과거에 ODA를 주는 그 공여국은 그 프로젝트 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공여국 중심의 원조는 행정적 낭비 그리고 그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 이런 게 문제로 지적이 돼서 2005년에 파리 선언 이후에는 국제 원조 사회에서 개도국 정부가 수립한 자체 개발 계획 프로그램에 맞춰서 공여국의 다양한 그 원조를 하자 이게 제안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뭐 수요 조사 중심의 단기 프로젝트 사업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개도국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 맞춰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관성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수원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다. 그 개발계획에 우선순위가 높은데 한국 원조가 좀 쓰이면 그것이 더 임팩트가 강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조 주는 나라의 사정도 잘 알고 그 나라의 우선순위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외교력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키, 프라이어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한국 원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ODA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이카 한 5억 8천, EDCF 5억 8천, 또 다자간은 뭐 지방정부도 들어갑니다. 여기 저거요. 그것도 5억 8천, 그래서 뭐 해서 22억인데 이게 말이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한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유무상 원조의 분절화, fragmentation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는데 제가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을 때는 경제기획원의 대외조정실에서 이거 조정을 했는데 한동안 없다가 2006년도에
이게 서로 따로따로 노니까 국무총리실에 대외경제협력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는 하죠. 거기에 코이카 쪽도 참여하고 EDCF도 참여해서 현재는 논의가 코이카 EDCF의 컨트리 파트너십 스트래티지는 같이 공유하자. 근데 문제는 KSP가 이게 재무부가 돈을 딱 갖고 있는데 이거 이게 부산에 있는 코이카하고 그 KSP에 있는 중점지원국하고 우리 코이카의 그 국별 우선국하고 이게 지금 좀 오버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이슈가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영상 그것도 같이 하고 또 전체적인 그 원조를 국무총리실에서 좀 더 많이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했으면 어떨까? 그거는 아직도 이슈로 저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 파트너십하고 폴로우업인데요. 여기에도 아까 그 먼저 얘기한 것 비슷하게 파트너십 컨트리의 지금 코이카의 코이카 100몇십 개국을 하다 지금 포커스를 했어요. 포커스를 해서 아세안에서는 후발 아세안 국가 여기 후발 VLCM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여기가 아세안 선발 6개국에서도 많이 그쪽에 지원을 하지만은 한국도 이 VLCM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도 하고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한 데가 베트남입니다만 베트남은 어째 제가 베트남에 3년 2015, 16, 17, 3년을 갔었는데요. 한국 기업이 2015년 4,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6,000개가 됐고 한국 기업이. 그 다음에 하노이 그 북쪽에는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을 하는데 12만 명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근처에 V 키스트도 있고 또 신도시도 만들고 하노이에서 제일 큰 건물 둘이 하나는 롯데타워고 하나는 저 경남 지역에서 진거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교육회가 선정한 이런 그 협력국하고 또 KSP가 한 거하고 이거를 허대 그거를 또 조금 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3년 했다고 끝이고 또 다른 나라 하고 이러지 말고 그 나라는 좀 계속해서 파트너십은 폴로우업을 해갖고 정말 한국의 그 친구들 만들고 또 그 나라 사람들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도 리스트를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수행 기관의 지원과 능력 향상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문가하고 NGO로 제가 둘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우리 교장 선생님도 신청을 해서 거기 갔다 오셔갖고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네덜란드에 제가 갔더니요. 네덜란드는 풀제예요.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 등록을 미리 받아요. 다. 그래갖고 자국 원조에 필요한 사람을 그 풀에서 해서 또 이제 오퍼를 내죠. 그럼 본인이 가겠다고 그러면 또 보내주고 본인이 또 시스템을 안 하고 그런 풀제가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시면은 그 탄자니아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 놀리지를 얻다가 좀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개발원에서 가르치지 말고 탄자니아에 연관된 한국에 무슨 저걸 한다든지 그 전문가 또 일본에 제가 자이카에 갔더니 자이카에 한 군데를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 에크파 한 150명의 엔지니어들인데 전부 리타이어드 된 엔지니어 등록을 해서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본의 원조 자금하고 연결이 돼서 그
뭐 수시로 모집하지 않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런데 일본의 엔지니어들 그 외국에 갈 때는 1등 비행기를 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구현이 할 때 우선 시니어들이고 두 번째 1등 비행기에 태주는 것도 원조에 들어간대. 그래서 이코노미로 아니고 1등 비행기로 하는데 월급은 그렇게 높게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전문가의 풀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NGO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제 여기 NGO 분이 많으신데 한국에도 옛날보다는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해외 원조 단체 협의회에 그 NGO가 등록이 되면은 거기서 심사를 해 거기 등록이 돼야 또 해외에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NGO가 결국 우리 고이카 무상 원조를 해외 나가서 손발이 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NGO를 좀 더 강화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NGO의 그 협회, 일본과 같이 우리 여기 해외 원조 단체 협의뿐 아니고 해외 엔지니어링 전문가 협의회든지 해외 교육, 의료, 환경 전문가 협의회들이 다 있어갖고 그분들이 그 분야에 사람들하고도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해서 NGO를 좀 강화를 시키면서 또 우리 증가하는 ODA에 공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로 Q&A 세션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아까 강의 중에 그 인재 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되게 감명 깊게 그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시민 주도형 지자체 ODA 확산 방안이잖아요. 혹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민 주도형 지자체 ODA 확산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분 주제입니다만 저는 그냥 오버를 했으면 그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그 에스캅 총장 때는 7년을 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현장에는 많이 다녔어요. 아시아가 세계에서 인구 60% 그리고 세계 땅덩어리의 40%인데 회원 국수는 62개국입니다만은 저쪽 미국, 영국, 영산 빼고는 57개국입니다. 57개국 중에서도 극빈 개로국 중에서도 더블랜드로 캄보디아인지 캄보디아는 라오스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니까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NGO들이 많이 가 있는데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종교 NGO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에 가든지 거기에 선교사, 한국 선교사 분들이 와 계시고 그 선교사 분들은 우리 ODA하고는 잡히지 않는 돈으로 오신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은 다음에 하시는 우리 김혜숙 단초자께서 그게 주제인 것 같으니까 저는 저 뒤에서 사인이 왔네요. 그거 끝내라고. 감사합니다.